월정사의 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중월정이라. 비가 올 때는 월정사가 좋다는 말이다. 시절 인연이 맞았는가. 하필이면 장맛비가 쏟아지는 시절에 월정사 객방에서 이틀밤을 묵게 되었다. 베개를 베고 객방에 누워있는데 계곡물 소리가 압권이다. 싸하고 흐르는 물소리가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가 바로 계곡물 흐르는 소리다.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물소리가 특효약이다. 머릿속에서 불타고 있는 번뇌를 씻어버린다. 머릿속에 불은 물소리로 꺼야 한다.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는 소리가 계곡물 소리다. 월정사 앞으로는 오대천물이 둥근 달처럼 감아 돌아 흐르는 수세이다. 절터의 동서남북 사방으로는 삼봉우리들이 연꽃처럼 감싸고 있고 그 앞으로 둥그런 마늘수가 감아 돌아 흐르고 있으니 이만하면 천하명당이라 할 만하다. 신경 써서 먹고 살아야 하는 중생들은 월정사에 들러서 하룻밤 자고 가면 좋을 듯하다. 예로부터 오대사는 물이 좋기로 유명하다. 차를 우리기에 좋은 물이 우통수다. 옛날부터 우통수의 명성은 자자했다. 물맛이 좋고 물이 무겁다는 것이다. 물이 무겁다는 것은 몸에 좋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징표다. 이 물이 한강으로 흘러간다. 조선시대에도 서울 사람들은 한강 가운데로 배를 타고 가서 물을 뜨면 오대산에서 흘러온 우통수를 기를 수 있다고 여겼다. 우통수는 물의 비중이 높아서 수백 리를 흘러오는 동안에서 다른 물과 잘 섞이지를 않고 강심으로 그대로 흘러오는 속성이 있다. 오대산의 1급 샘물들이 흘러 월정사 앞에 금강연에서 만난다. 금강연은 바닥의 안반에서 물이 용출하는 특이한 구조다. 용출하는 금강연 물과 오대산 샘물이 합수해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우통수가 된다고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설명한다. 물소리로 머릿속을 씻고 샘물로 배속을 씻는다. 섬, 고리, 궁핍 그리고 결기. 삶의 내공은 고독을 견디는 힘에 비례한다. 여행의 종착지는 사막과 설산이다. 다른데 다 둘러본 다음에는 여기로 향하게 되어 있다. 내가 그랬다. 강력한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삶의 내공은 고독을 견디는 힘에 비례한다. 설산과 사막을 대체하는 장소가 바로 섬이다. 탑사 전문가들의 마지막 도착지도 섬이다. 조선조까지 서남해 안에 섬은 유배지가 많았다. 고립과 고독 그리고 궁핍을 실컷 맛보라는 형벌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섬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7.2km의 천사대교 위에서 바다에 떠있는 수십 개의 섬을 석양 속에서 바라다보는 풍경은 압권이다. 여객선으로 그리스에게의 풍광을 둘러보며 가슴 깊이 간직했던 그 추억이 천사대교를 건너면서 다시 올라왔다. 굳이 산토리니 가지 안 가도 되겠다. 바위에서 영발이 나오는데 암태도는 바위가 큰 섬이라는 뜻이다. 암태도의 산들은 높지는 않지만 온통 바위 투성이었다. 섬인데도 의외로 논밭도 많았다. 암태도의 제일 높은 산이 356m의 승봉산이다. 이 산의 바위도 아주 단단한 화강암이다. 바위가 단단할수록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도 강하게 마련이다. 산의 7부 능선쯤에 이슬이 가득하다는 뜻을 지닌 노만사가 있었다. 이름은 매우 낭만적이었지만 70대 중반의 노승 한 명이 외롭게 절을 지키는 춥고 배고픈 절이었다. 신도 숫자도 15명 남짓이다. 이슬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당 뒤에 있습니다. 법당 뒤에는 움푹 들어간 바위 절벽이 있었고 그 절벽 사이에 푸른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그 이끼 사이에는 떨어지는 석간수가 바로 이슬이었던 것이다. 절 앞의 바다 풍광은 기가 막힌데 가난과 고독이 뚝뚝 떨어지는 절이었다. 목소리는 멘탈이다. 공부와 내공이 깊어지면 목소리가 달라진다. 맑아지면서도 탁음이 사라진 저음으로 바뀐다. 관장불여음상이라는 말이 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목소리를 오장육부의 공명이다. 오장육부의 어느 쪽 기관이 강하고 약한지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지고 성격과 기질이 달라진다. 목소리가 달라지면 건강에도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고 건강에 이상이 오면 그 사람의 운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도가에서도 사람을 품평할 때 목소리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다. 공부와 내공이 진전되면 목소리가 달라진다. 맑아지면서도 탁음이 사라진 저음으로 바뀐다. 반대로 술, 담배를 많이 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목소리가 탁해지고 갈라진다. 기름기가 다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수 패티김은 밖에서 저녁 약속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이는 목소리로 먹고 사는 가수의 생활 신조로는 맞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리의 5단계를 중시하였다. 황, 태, 중, 임, 남이다. 황은 가장 낮은 저음이고 남은 가장 높은 고음이다. 황은 오행 가운데 토에 해당한다. 태는 금, 중은 목, 임은 화, 남은 수에 해당한다. 목소리가 저음이면서 굵은 목소리는 황에 속한다. 보스 기질이 있는 목소리이다. 마피아 영화 대부에서 보스로 나오는 배우 말론 브랜도의 목소리가 황이다. 새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린다.
노래하는 음유시인으로 불렸던 가수 레너드 코엔의 노래 I'm Your Man도 황의 음조이다. 깊고 묵직한 울림이 있다. 톤은 중심과 포용력, 안정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태에 해당하는 목소리였고 노무현은 임이었는데 화를 격발하는 기운을 담은 목소리였다. 박정희는 종을 때리는 듯한 카랑카랑한 목소리였다. 관상보다 목소리가 좋아 대통령이 되었다. 안철수는 정치 입문 전에는 목소리가 베이비 토크에 가까웠다. 남음주의 소리로 컴퓨터 백신을 연구하다가 지난 5년 동안 정치판에 들어와 엎어지고 뒤통수 얻어맞고 코피 터지는 풍파를 겪으면서 목소리가 아래로 내려왔다고 여겨진다. 내공이 쌓였다는 말이다. 목소리는 멘탈을 나타낸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목소리도 달라진다. 프레디 머큐리와 영겁회기. 어떤 타이밍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는 인생의 커다란 신비이다. 가수 프레디 머큐리 1946만 1991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만세력으로 짚어보니까 제다신약으로 나온다. 재물은 많지만 몸은 약한 팔자이다. 이런 팔자는 돈을 적게 벌수록 오래 산다. 따지고 보면 생명과 돈을 맞바꾸는 것이므로 공평하다. 프레디의 점성학적 주체는 물이다. 물은 수국화를 하니까 불이 다 돈이 된다. 팔자의 온통 불판이다. 이불이 다 돈이고 무대 공연이 다 불판이 되는 것이다. 무대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열광하는 관객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일종의 큰 굿에 해당한다. 보통 무당들도 몇백 명 모아놓고 하는 굿을 하면 에너지 소모가 크다. 돈 번다고 자주 굿을 하면 명을 재촉하기 쉽다. 하물며 수십만 명 운집한 관중과 교감하며 몇 옥타브 올라가는 목소리로 공연한다는 것은 엄청난 진기의 소모가 뒤따르는 시킨 굿인 것이다. 우연인지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예명에다가 머큐리를 집어넣은 것은 자신의 팔자의 부족한 물을 보강하기 위한 장명이었다고 여겨진다. 내가 보기에 그의 노래들은 종교성이 강한 노래들이다. 보헤미안 랩소디 1975, 누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가 1986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1991와 같은 그의 히트곡들은 죽음을 의식한 노래들이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노래들로 이해된다. 죽음이라는 심연 앞에서 인생의 부질없음과 한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를 묻고 있는 뉘앙스이다.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윗대는 페르시아에서 이주하여 대대로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던 인도의 소수민족 집안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프레디의 장례식도 조로아스터교 사제가 집행하였다.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영겁회기이다. 조로아스터교의 악사가 환생하여 영국에서 꽃을 피운 것이다. AI와 신기. 신기가 무엇인가는 노벨상 수상자들도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한 문제이다. 신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연구 결과는 언제 나오는가? 이것에 대하여 과학적 해명이 아직까지 없다. AI와 신기의 분기점은 텍스트라고 본다. 텍스트가 있는 것은 AI의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텍스트 밖의 영역은 신기의 영역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의성 내지는 창의력이 발휘되는 그 어떤 순간은 신기가 작동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는 순간에 성광처럼 다가온 영감. 유레카. 이것도 신기의 작용이라고 본다. 발명왕 에디슨의 여러가지 발명도 그 어떤 영감이 작동한 결과인데 이 영감은 신기에서 왔다.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신바람, 신명난다와 같은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신기를 중시하고 신기의 효과를 체득했던 민족이었음을 보여준다. 내가 만나본 기업 창업자들은 신기가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들이었다. 창업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의 바탕에는 신기가 있다. 그렇다면 신기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첫째는 보호령이다. 보호령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호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감이나 신기를 준다. 대개는 보호령이 조상신들이다. 둘째는 불교에서 말하는 아레야식, 즉 장식이다. 장은 감추다, 가두다는 뜻으로 깊은 무의식이다. 수많은 전생부터 축적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녹아있다. 현생에 이르기까지 축적해놓은 정보에서 신기가 발현된다. 신기는 무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셋째는 하느님, 부처님, 알라와 같은 신들한테서 오는 기운이다. 가장 고전적인 의미의 신기에 해당한다. AI가 신기와 종교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 백두노랑과 백두노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어 참고서 성문종합 영어를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 대학 졸업 후에는 사주명리학 교과서인 이성영의 사주첩경을 품고 다녔다. 학교 시험에는 영어가 도움이 되었지만 인생살이 시험길에 들어서서 갈팡질팡할 때는 사주가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사주첩경에 나오는 사주풀이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백두노랑을 만나는 여자 팔자이다. 백두노랑은 머리가 허연 늙은 남편을 만난다는 의미다. 노랑의 기준은 20세 이상의 나이 차이다. 운명적으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상대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태어난 날인 일간의 글자가 임이나 개인 여자가 백두노랑을 만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왜 그런가? 융통성 때문이다.
임이나 개는 오행 중에서 물에 해당한다. 물은 유연하다. 통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어떤 그릇이든지 거기에 따르면 수용이 된다. 2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섹스, 머니, 토킹이 맞으면 사귀거나 결혼한다. 섹스는 하단전의 궁합이고 머니는 중단전의 궁합, 토킹은 상단전의 궁합에 해당한다. 젊어서는 하단전 궁합이 중요하고 중년에는 중단전, 노년에는 상단전의 궁합이 작동한다. 여기서 한 가지 궁합만 맞아도 산다. 더구나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던가. 금수저로 태어난다는 것. 부잣집에 태어나면도 닿기가 어렵다. 불가에서 전해져 오는 말이 있다. 전생에 도닦아서 부잣집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 가장 하질이다. 부잣집에 태어나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는 대부분 추색잡기로 빠지도록 유도한다. 인간 세계에 큰 가르침을 준 성인들을 보면 조실부모 인생 파탄으로 태어난 경우가 많다.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거나 아니면 인생 파탄이 나봐야만 완전한 제로 베이스에서 인생 출발을 한다. 완전한 제로 베이스가 되면 철저하게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천재적인 예술가들의 특징이 철저하게 자기 눈으로 사물을 보는 관점을 지닌다는 점이다. 예수가 그렇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많은 관점을 시사한다. 완전히 밑바닥 출신임을 의미한다. 공자도 그렇다. 무당의 딸로 태어난 10대 후반의 어머니와 70세 다 된 아버지 사이에서 야합으로 태어난 아들이 공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동학을 창시한 수은 선생도 비천한 출생이다. 천출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온갖 천대를 받으며 자랐다. 인도의 시성카비르 1440만 1518년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옷자는 부부 밑에서 키워졌다. 문맹이었다. 부모를 잘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 전반부를 지배한다. 인생 50%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영향받는다. 금수저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 통제를 많이 받으면 관점에 독립을 못한다. 주입된 관점에서는 창조를 못한다. 물질적, 신분적 풍요는 가식 속에서 생활하기 쉽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은 2세나 3세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의심병도 많다. 가식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 심하면 폐병 걸린다. 금수저를 부러워 말라. 목포의 3가지 맛. 안동에 가면 지인들이 밥 먹자고 데리고 가는 데가 갈비집이다. 안동역 앞 걸어서 5분 거리의 골목길 이쪽 저쪽에 갈비집이 대략 20여 군데는 되는 것 같다. 숯불에 갈비 굽는 냄새가 골목길에 진동한다. 안동에서 손님 대접할 때는 갈비집이다. 안동의 대각선 방향에 전라도 목포가 있다. 목포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데는 목포역 앞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민어탕 집들이다. 온통 해물집들이다. 민어탕, 병어조림, 횟집이 쭉 깔려있다. 어제도 후배차에 동승해서 1시간 30분 동안 1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목포 민어탕집을 가기 위해서이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민어탕을 한 번 더 먹어보려고 여정에 올랐던 것이다. 적어도 여름 동안 3번은 민어탕을 먹어야 보람을 느낀다. 못 먹으면 인생 헛바퀴 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허둥대면서 시간 없다고 자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나. 민어는 목포 인근 바다에서 잡힌다. 동해에는 없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면어라 하고 속명이 민어이다. 맛은 담담하고 좋다. 날 것이나 익힌 것이나 모두 좋고 말린 것은 더욱 몸에 좋다고 나온다. 날 것으로 먹기보다는 냉장고에 23일 숙성시켰다가 먹어야 맛이 좋다. 경상도 친구들은 약간 물렁하다는 느낌을 주는 민어의 식감에 익숙하지 못하다. 민어 껍질도 찍어 먹을 만하다. 양은 냄비에다 양념을 넣고 끓여서 나오는 민어탕은 성남 파도를 잠재우는 맛이다. 민어가 좀 심심한 맛이라면 그 대칭점에 홍어가 있다. 나는 팍 삭힌 홍어 맛을 선호한다. 암모니아 가스가 분출되는 홍어 맛 말이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 따라 삭힌 홍어 먹다가 입천장 벗겨진 적도 있다. 홍어를 먹고 나면 내장에 쌓인 태적물이 시원하게 청소되는 것 같다. 목포 산미의 하나가 병어조림이다. 민어의 장중한 맛과 홍어의 톡 쏘는 맛 사이에서 중용을 잡는 맛이다. 목포 인근의 임자도 지도 일대에서 늦봄과 초여름에 많이 잡힌다. 목포는 주변의 무안군, 해남군 일대에서 양념이 풍부하게 생산된다. 파, 마늘, 고추, 양파의 산지들이다. 이 풍부한 양념들과 민어, 홍어, 병어가 어우러져 목포 산미를 만들었다. 의식주 가운데 식이 범부에게 의욕을 준다. 장작불창가. 어떻게 긴장을 푸느냐가 문제이다. 삶은 긴장의 연속인데 이 긴장을 푸는 것이 쉽지 않다. 긴장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반대인 이완이 정말 어려운 것이다. 물과 불이 긴장을 풀어준다. 사람들이 호수, 강, 바다 옆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게 물이 주는 이완 효과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이 지어놓은 관수정, 관란정이 이런 맥락이다. 장작불로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은 가마에 불을 뗄 때 45일을 계속된다. 장시간 가마 속에 불을 바라보면 나중에는 황홀경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바도 있다.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불을 오래 떼면 그 쌓인 스트레스가 녹는 것이다.
요즘 한국에는 아궁이가 없어졌고 장작불 뗄 일이 없어져서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충령산 황토집인 휴유산방에서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는 시간이 좋다. 불을 떼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밝아지는 효과를 느낀다. 특히 눈 내리는 겨울이면 우선 그 장작불의 열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장작불이 이글이글 타는 모습은 근심을 태워준다. 근심 걱정을 그 불꽃에다 던지는 연습을 한다. 불은 근심 덩어리를 태워버린다. 불이 지닌 장점은 유를 무로 순식간에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오그라든 몸을 펴준다. 불을 보면서 신의 은총을 느낀다. 장작을 장만하는 일이 큰일이다. 시골 동네를 다니면서 담벼락이나 창고 옆에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놓은 집의 모습을 보면 나는 부럽다. 주말에는 출세하러 가자. 출자를 뜯어보자. 매산 위에 또 산이 겹쳐 있다. 산 위에 산으로 간다는 뜻이다. 진짜 출세는 산으로 가는 것이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다. 그 70%도 네팔이나 티베트처럼 4천만 5천엠의 높은 산이 아니다. 4천엠가 넘어가면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산이다. 1000M 내외의 산이라서 동식물이 살 수 있고 계곡물을 사람이 마실 수 있다. 등산하기에 가장 좋은 산들이고 산자락에서 텃밭 가꾸며 살면 굶어 죽지는 않는 산들이다. 복받은 산들이다. 돈 없이도 갈 수 있는 곳이 산이다. 도시인들이여. 주말에는 출세하러 가자. 404천왕봉 건강검진. 지리산 일대는 히말라야 자락이 내려온 네팔의 산골 동네 정취가 난다. 산청군 단성면의 배산서당. 이 서당 일대는 문익점이 모카씨를 가져와 처음 재배를 한 동네로 유명하다. 서당이 자립잡은 터에 대한 합천이 씨의 자부심도 상당하였다. 지리산에서 내려온 맥이 한 군데도 끊이지 않고 강물도 건너지 않고 순전히 산의 맥으로만 내려와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뭉쳐 결국을 이룬 지점이라는 자부심이었다. 필자가 듣기에는 지리산 천왕봉의 전기를 여기서 빨대 꽂고 끌어당길 수 있는 터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한 서당 멤버의 아버지가 91세이다. 고령의 아버지와 70, 80대 후배들 4명이 함께 1915m 높이의 천왕봉을 올라갔다 왔다는 무용담도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2009년 대한일보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91세 이병덕 온과 80대 2명, 70대 2명이 같이 핫바지에 나무 지팡이를 짚고 9시간 만에 천왕봉을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기사가 있었다. 부산교통 대표인 조옥한옹은 1932년생인데 이 영감님도 올해 4월에 천왕봉을 올랐다. 왕복 8시간 정도 순두류에서 출발하여 천왕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만 걸린 시간은 4시간 10분, 작년 기록보다 20분 늦었다. 매년 천왕봉을 오르는 일은 남명학파의 전통이었다. 태계가 청량산을 사랑하였다면 남명조식은 천왕봉을 사랑하였다. 남명의 수제자가 수우당 최경영인데 수우당의 13대 직손이 최고식선 비문화 연구원장은 천왕봉 어른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남명과 수우당을 비롯한 남명학파 어른들의 혼령이 지금도 천왕봉에 계신다고 본인은 믿는다는 것이다. 천왕봉은 인생의 허무에 맞서는 정신과 기백을 기르는 산이었다. 신선이 덮는 이불을 발밑에 두고 시간, 공간, 인간, 한 세상 사는 일은 이 상관을 통과하는 길이다. 이 상관 중에서 비교적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다. 상대적으로 시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 공간이 바뀌면 시간의 흐름도 달리 흘러간다.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과 영화관에서 보내는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 그 공간에서 만나는 인간의 종류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의 시름을 달래주는 특정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차인 나광호 선생을 만나보니 이 사람은 생계활동 이외의 시간만 나면 지리산 형제봉을 올라가는 게 일이다. 형제봉에만 올라가면 삶의 의미가 느껴진다고 한다. 형제봉은 지리산 남쪽의 섬진강 자락으로 내려오다가 멈춘 봉우리 있다. 악양 들판을 말발굽으로 유자로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의 한쪽 끝이 형제봉이다. 1200m에 가까운 높은 봉우리이다. 봉우리 정상에는 행글라이더를 타는 활공장이 있어서 비교적 평평한 공간이 있다. 형제봉은 지리산 일대의 최고 전망대이다. 360도가 모두 전망이 좋다. 바로 코앞에 구제봉, 칠성봉부터 시작하여 구례 쪽의 왕시루봉도 보이고 노고단, 반야동, 촛대봉, 동쪽 함양, 산청의 천왕봉까지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위치이다. 산봉우리만 보이는 게 아니다. 형제봉 밑으로는 섬진강이 감아 돌아 흘러간다. 산봉우리만 있고 강이 없으면 호라비와 같은데 그 곱디고 온 섬진강의 푸른 물이 부드럽게 허리를 감아돈다.